저는 손주가 태어나자마자 10년간 하루도 빠짐없이 봐줬지요. 아침 일찍부터 밤늦게까지 제 인생의 황금기 대부분을 손주 양육에 헌신했어요. 그런데도 며느리는 고맙다는 말은커녕 매번 시비조였어요. 처음에는 아이가 귀엽고 소중해서 무엇이든 해주고 싶은 마음이 컸어요. 분유 타는 법부터 시작해 옷 갈아입히는 일까지 저는 꼼꼼히 챙기며 열심히 배우고 익혔지요. 아들이랑 며느리가 바쁘게 일하러 떠난 뒤에는 온종일 손주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때로는 아이가 밤중에 자꾸 울어서 잠을 설쳐도 아침이면 다시 일어나 죽이나 미음을 준비했어요. 그러다 보니 제 몸이 조금씩 지치는 걸 느끼긴 했지만 그래도 손주가 방긋 웃어주면 그 피로가 덜해지는 듯 했지요. 아이 입에서 할머니라는 소리가 처음 나왔을 때는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그 순간을 잊지 못해서 저는 더 열심히 보살피고 싶었어요.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어느덧 손주가 밥을 먹고 혼자 걸어다니게 됐을 때 저는 매일 아침 옷을 챙겨 입히고 함께 놀이터에도 갔어요. 아이 발달이 빠른 편은 아니었지만 저는 충분히 건강해 보인다고 여겼어요. 병원 진료에서도 큰 문제는 없다고 들었고 며느리에게도 건강 괜찮으니 너무 걱정 말라는 말을 전해주곤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며느리는 은근히 제 방식을 못마땅해하는 기색이 있었어요. 처음에는 가벼운 잔소리에 불과했는데 갈수록 제게 따져 묻는 횟수가 늘었어요. 한 번은 제가 직접 만든 미역국에 밥을 말아줬는데 며느리가 한 숟갈 맛보더니 그저 콧방귀를 뀌었어요. 저는 묵묵히 넘어갔지만 속에서는 조금씩 서운함이 쌓이기 시작했지요. 그렇다고 굳이 대꾸해봐야 아이 앞에서 분위기만 험악해질 것 같아 늘 참기만 했어요. 아들도 제 편을 들어주기는커녕 그냥 사다 먹지. 라면서 무관심한 반응을 보였어요. 그나마 손주가 제게 안겨서 할머니, 나 배고파요. 라고 말하면 그때만큼은 행복해져서 부엌으로 달려갔어요. 아이가 뭘 좋아할지 고민하며 반찬을 만들곤 했지요. 다행히 아이는 편식을 크게 하진 않았고 밥도 제법 잘 먹는 편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아이가 좀 말라도 크게 문제될 것 없겠다 싶었어요. 하지만 어느 날 며느리가 날 선 목소리로 말했을 때부터 본격적으로 마음에 금이 갔어요. 어머니, 애가 이렇게 말랐는데 도대체 뭐 먹이세요? 처음에는 정신없이 그래도 잘 먹이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답하려 했지만 며느리가 한술 더 떠서 제대로 하시긴 해요? 라며 의심하듯 말하니 충격이 컸지요. 아들은 옆에 서서 끄덕이기만 했고 저는 그 모습이 더 서글펐어요. 평소라면 아니라고 엄마가 열심히 하고 있다고 한마디라도 해줄 법한데 그냥 말없이 지켜보는 태도가 섭섭했어요. 제가 하루 종일 시달리며 밥을 먹였는데 말랐다는 말로 모든 책임을 저에게 떠넘기는 느낌이었어요. 실제로 아이가 병원에서 특별한 질병이 있다고 한 적도 없고 활동량이 많아서 살이 덜 붙은 거라 생각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며느리와 아들의 태도는 제가 뭔가 잘못했다는 쪽으로만 흐르는 듯했어요. 평소 고마움은커녕 이제 비난까지 받으니 억울함이 조금씩 커졌어요. 며칠이 지난 뒤 며느리가 여전히 비슷한 말을 반복했을 때 제 마음속엔 미세한 균열이 커지고 있음을 느꼈어요. 아이를 챙기는 일이 저에겐 보람이었는데 이젠 며느리의 눈치를 보며 아들과의 시선을 피하는 일이 되어버렸거든요. 혹시나 제가 뭐라도 빠뜨렸나 싶어 식사량이나 간식 종류를 다시 한번 체크해봤지만 이미 할 수 있는 범위에서는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무렵 아들이 한마디를 툭 내뱉었어요. 엄마, 나이 들수록 더 이상해진다. 귀찮으면 그냥 사다 먹자니까. 순간 가슴이 뚝 떨어지는 기분이었어요. 10년 가까이 밥을 지어 먹이며 아이를 키워온 제 수고가 고작 귀찮은 것으로 치부된다는 생각에 허무해졌지요. 아이 식사를 준비할 때마다 내 노력이 정말 가치가 있는 걸까 하는 자괴감이 슬며시 머리를 들었고 불안과 무력감이 스며들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아이 밥을 안 챙길 수는 없으니 몸이 부서져라 계속 돌봤습니다. 그렇지만 작은 실수라도 하면 며느리가 바로 트집을 잡았고 아들은 무심하게 그 의견에 동의하듯 고개를 끄덕였어요. 제 시선은 점점 바닥으로만 향했고 아이가 다정하게 할머니 하고 부를 때만 잠깐씩 눈이 빛났지만 그마저도 오래가진 못했지요. 결정적으로 아이가 제게 건넨 한마디가 제 속을 송두리째 흔들었어요. 할머니 음식이 맛없어서 엄마가 싫대요. 순간 심장이 콱 막히듯 내려앉았어요. 아이가 일부러 그런 건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분명 어딘가에서 들은 말을 그대로 전했을 뿐이겠지만 엄마가 싫다는 문장은 제게 치명적이었죠. 오랜 시간 동안 쏟았던 정성과 노력이 한순간에 폄하당하는 느낌이라 억울함과 서러움이 동시에 치밀어 올랐어요. 그날 이후 이 집은 대체 뭘 하는 집인가 하는 의문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누구 하나 제 마음을 헤아려 주지 않고 모두가 손주가 마른 건 제 탓이라는 듯 행동하니 답답하더군요. 견디기가 너무 힘들었지만 아이를 위해서라도 대놓고 싸울 수는 없었어요. 혹여나 손주가 겁을 먹고 마음의 상처를 입을까봐 더 조심스러웠지요. 결국 방 안으로 들어가 이불을 덮어쓰고 서러움을 삼키느라 한참을 눈물 찢게 됐어요. 마음속에선 계속 이 상태로 버틸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뭉게구름처럼 피어올랐지만 아직까진 아이가 우선이라고 여기며 참기로 했어요. 저를 향한 며느리와 아들의 냉담한 태도가 두려웠고 뭔가 크게 맞부딪혔을 때 이들이 저를 한껏 몰아세울까봐 겁도 났습니다. 그러나 할머니 음식이 맛없어서 엄마가 싫대요라는 문장은 날카로운 비수가 되어 머릿속을 계속 맴돌았어요. 평소엔 어색하게라도 대화를 나누던 분위기가 그 말 이후로는 더더욱 싸늘하게 식어간다는 느낌이었어요. 며칠 뒤 명절을 맞아 저는 새벽부터 움직여 음식 재료를 준비했어요. 해마다 갈비도 손질하고 전도 부치느라 다소 힘에 부쳤지만 그래도 가족이 함께 먹을 생각에 마음 한편이 뿌듯했지요. 문제는 식탁에 음식을 내놓자마자 며느리가 단번에 짜다며 콧방귀를 뀌었고 옆에서 아들은 귀찮으면 그냥 사다 먹자고 힐난했어요. 아이도 별다른 말 없이 밥을 몇 술 뜨다 이내 숟가락을 내려놓았어요. 그 모습을 보니 허탈감이 몰려왔어요. 차라리 조금 짜네요. 다음엔 덜 짜게 만들어주세요라고 하면 제 상처가 덜했을 텐데 매번 듣는 말이 도대체 간 맞출 줄은 아세요? 라니요. 이제는 명절 분위기란 것도 무색해졌고 부엌에서 굽고 볶던 제 정성은 온데간데 없이 무시당한 기분이었어요. 설거지를 하면서도 왠지 손이 떨렸고 정말 내 마음을 조금도 모르는구나 싶어 서글펐어요. 결국 명절마저도 고된 노동만 남았다고 느끼게 됐지요. 아들과 며느리는 각자 방으로 들어가거나 TV를 보면서 한마디 말도 없었고 아이는 혼잣말하듯 뛰어다니다가 저를 힐끔 보곤 했어요. 그래도 혹시나 싶어 밥 더 먹어볼래? 라고 조심스레 권했지만 아이는 시큰둥한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어요. 엄마가 맛없다고 해서 싫대요라는 말을 머릿속에서 지우고 싶었는데 상황이 조금도 나아지지 않았어요. 명절 저녁 혼자 남아 부엌을 치우면서 이렇게 며느리와 아들의 미움을 산 상태로 언제까지 참아야 하나 하는 의구심이 커졌어요. 하필이면 아이조차 그런 말을 전해주었으니 서로 감정이 더 씌워지는 것 같았지요. 어쩌면 곧 큰일이 벌어질 것 같다는 예감이 들었고 그 예감은 빠르게 현실화될 조짐을 보였어요. 저도 더 이상 감정을 억누르기가 어려워졌지만 손주가 눈앞에 있으니 함부로 소리를 낼 수도 없었어요. 결국 저는 명절 연휴가 끝나기도 전에 지쳐버렸어요. 밤이면 음식이 왜 이렇게 짜요? 귀찮으면 사다 먹자니까 같은 말이 머릿속을 맴돌고 아이가 할머니 음식이 맛없어서 엄마가 싫대요라고 했던 장면이 가슴을 쑤셨어요. 언젠가는 식탁을 엎고 폭발할 수도 있겠다는 두려움이 들 정도로 마음이 꽉 막혔어요. 하지만 아이가 받을 충격을 생각하면 한없이 미안해서
그날까지는 참고 또 참았어요. 이제 와서 뒤돌아보면 이미 저는 그 시점에서 여러 생각을 심각하게 하고 있었지요. 제 노력을 조금도 인정하지 않고 아이가 말랐다는 이유로 온갖 비난을 쏟아내는 아들과 며느리. 그저 사랑으로 아이를 돌보았던 제 마음이 밟혀서 사실상 결론은 정해진 거나 마찬가지였어요. 그날 명절이라는 이름도 무색한 저녁 풍경을 뒤로하며 겨우 잠자리에 들었지만 가슴이 뛰어 잠이 오지 않았어요. 결국 저는 이불 모서리를 부여잡고 속으로 되뇌었어요. 더는 못 참겠다. 다음에 또 이런 소리를 들으면 폭발할지도 모르겠네. 그렇게 해서 며칠 뒤 정말로 큰 충돌이 터졌어요. 하지만 그 순간까지 저는 우라통이 치밀어도 손주를 봐서라도 참으려 했는데 스스로도 인간이기에 한계가 왔던 거죠. 이젠 아이를 위해서든 뭐든 제가 더 희생할 수 없을 정도로 마음이 무너져 있었으니까요. 어느 날 며느리는 친구들을 초대해서 집에서 모임을 가졌어요. 저는 손주를 챙기느라 정신이 없었는데 며느리는 거실 한가운데서 친구들과 웃고 떠들며 저를 힐끗 보더군요. 처음에는 손님이 왔으니 뭔가 간단이라도 내야 하나 싶었지만 괜히 음식까지 준비했다가 며느리 기분만 상하게 만들까봐 망설였어요. 며칠 전부터 며느리가 제 음식을 트집 잡으면서 애가 왜 이렇게 말랐냐고 몰아세우는 일이 잦았거든요. 그래도 손님이라면 차 한 잔 정도는 드릴 수 있지 않을까 싶어 냄비에 물을 끓이려던 참이었어요. 그런데 며느리가 부엌 쪽으로 지나가다 기분 나쁜 말투로 말을 뱉었지요. 어머니, 괜히 힘 빼지 마세요. 저희가 시켜 먹을 거거든요. 저는 아무 말도 못한 채 우물쭈물 서 있었어요. 손주가 옆에서 장난감을 만지작거리며 뭐 하는 거냐고 물었는데 뭘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난감하더군요. 며느리가 다시 돌아오더니 애 간식도 걱정 말고 가만히 계시면 돼요. 라고 딱 잘라 말했을 때 가슴속에 서글픈 기분이 확 밀려왔어요. 한편으론 내가 여기서 할 일이 뭘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동안 손주를 챙길 때면 기운이 나곤 했지만 이제는 제 존재 자체가 며느리에게는 불편한 짐에 불과한 듯 했거든요. 그래도 혹시 친구들이 목이 마르지 않을까 싶어 거실을 한번 살펴보았어요. 그런데 며느리는 이미 친구들과 둘러앉아 깔깔거리며 수다를 떨고 있었고 저를 본 순간 휘쭉 웃으며 말했어요. 아, 우리 시어머니 굳이 안 나오셔도 되는데, 예. 그 말이 굉장히 날카롭게 들렸어요. 마치 없는 게 더 낫다는 의미처럼 느껴져서 저는 그만 조용히 뒤돌아 방으로 들어왔어요. 아이와 그림책이라도 볼까 싶어 책장을 펼쳤는데 머릿속에서는 며느리의 그 말투와 표정이 계속 어른거렸어요. 거실에서 들려오는 말소리도 신경이 쓰였고요. 결국 책을 읽는 둥 마는 둥 하며 아이에게 집중도 제대로 못했어요. 그때 며느리가 거실에서 친구들과 나누는 대화 소리가 문틈으로 고스란히 새어 들어왔어요. 우리 시어머니는 애 하나도 제대로 못 봐요. 아이가 삐쩍 말라서 학교에서 오해받는다니까요. 말이 끝나자마자 친구들이 킥킥거리며 웃는 소리가 났고 저는 작은 한숨을 뱉으며 아이가 들을까봐 책장을 허둥지둥 넘겼어요. 아이도 며느리 목소리에 귀가 쏠린 듯 보였는데 그 모습이 더 속상했어요. 아이에게 이런 대화를 들려주고 싶지 않았거든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손주 돌보며 온몸을 바쳐 애썼는데 제대로 못 본다는 평가를 남들 앞에서 대놓고 말하다니 억울하더라고요. 한두 번도 아니고 이미 아이가 말랐다는 이유로 저를 비난하던 며느리였지만 그래도 집 안에서 조용히 말하는 것과 친구들 앞에서 크게 떠벌리는 건 다른 문제처럼 느껴졌어요. 그 사람들은 사실도 모르고 웃고 떠드는 거겠지만 제 입장에서는 모멸감을 느낄 수밖에 없었지요. 아이를 품에 안고 있어도 목 안에서 땀이 날 정도로 긴장됐어요. 잠시 뒤 아이가 할머니, 저기서 뭐가 재밌길래 웃는 거예요? 라고 물었는데 저는 뭐라고 답변해야 할지 몰라 어색한 미소만 지었어요.
마음 한편에서는 내가 정말 이 집에서 뭐라고 대우받는 걸까 하는 생각이 들었고 서러움이 올라왔어요. 하지만 아이가 보는 앞에서 울거나 화를 낼 수도 없으니 부엌 쪽으로 슬쩍 나왔지요. 그러나 부엌에는 아무도 없었고 물이라도 내놓아야 하나 싶다가 다시 마음을 접었어요. 며느리가 이미 힘 빼지 마세요라고 못 박았으니 괜히 또 분위기만 험악해질까봐 두려웠거든요. 결국 저는 10년 넘게 손주를 돌봤는데 왜 이런 대접을 받지? 하는 생각에 머물렀어요. 기껏해야 차 한 잔 정도 내놓는 것도 꺼려하는 처지라니 자존심이 상했어요. 한참 후 친구들이 집을 나가려고 현관 앞에 모였는지 시끌벅적한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도리어 인사라도 해야 하나 망설였어요. 그런데 며느리가 오늘 우리 시어머니 때문에 재밌었네. 라고 하며 깔깔대는 말을 들으니 다리가 후들거리더라고요. 인물이 제법 웃기긴 하다. 친구들도 맞장구 치고 문이 닫히기 전에 터져나오는 웃음소리가 제 등골을 서늘하게 만들었어요. 문이 쾅 닫힌 뒤 아들이 마침 퇴근에 들어왔어요. 저는 아이를 옆방에 앉혀두고 아들을 붙들고 물었어요. 오늘 며느리가 친구들 앞에서 내가 애도 제대로 못 보는 사람이라고 떠벌렸어. 너무 심하지 않니? 사실 이 말을 꺼내기 전부터 떨렸지만 혹시 아들이 중재해 줄지 기대했거든요. 그런데 아들은 옆에 서서 휴대폰 알림을 확인하더니 무표정한 얼굴로 한숨을 쉬었어요. 그리고 고개를 들어 대답했지요. 엄마는 농담도 못 받아줘요? 그게 전부였어요. 자신의 아내가 친구들 앞에서 시어머니를 깎아내렸는데 그걸 농담이라며 넘길 수 있는 건가 싶어 억장이 무너졌어요. 그 순간 더는 이 사람들한테 뭘 바랄 수 없겠구나 하는 체념이 들었어요. 섣불리 소리 지르거나 울어봤자 아이만 놀라게 될까봐 꾹 다물고 고개를 돌렸지요. 그날 밤 제가 방에 들어와 잠자리에 누워서도 울컥울컥 서러움이 올라왔어요. 분명 저는 손주를 위해 마음을 다했는데 손주가 말랐다는 이유 하나로 몰아세우며 조롱거리로 삼는 건 과연 가족이 할 행동인가 싶었어요. 게다가 아들이 엄마는 농담도 못 받아줘요. 라는 말로 저를 되레 비난하는 모습이 너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그래도 밤새 엉엉 울고 싶은 걸 참고 아이가 혹시 문득 깰까봐 입을 틀어막으며 겨우 눈을 붙였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부엌으로 나와 식사 준비를 멍하니 했어요. 아이 도시락을 챙기면서도 나중엔 또 무슨 소리를 들으려나 하는 불안이 마음을 짓눌렀어요. 며느리는 식탁에 앉자마자 잔소리를 시작했고 아들은 잔소리에 동조하는 시선으로 저를 봤어요. 그 광경을 겪을수록 어제 있었던 며느리와 친구들의 비웃음이 떠올라 고통스러웠어요. 당장이라도 항의하고 싶었지만 아이가 눈을 깜빡이며 할머니 오늘도 밥 맛있게 해줘요. 라고 할 때마다 억지 미소가 지어졌어요. 결국 그날 저녁에야 저는 아들에게 다시 정색하고 물었어요. 그래. 그 말이 농담이라고 치자. 그런데 내가 그렇게 웃음거리가 되어야 했니? 아들은 그런 제게 엄마가 예민해서 그렇다고만 답했어요. 또 한 번 실망했어요. 가족이라는 이름은 어디로 갔는지 저는 무색해지고 말았지요. 친구들을 불러들여 대놓고 저를 헐뜯었던 며느리, 그리고 그걸 대수롭지 않게 농담 취급하는 아들. 이 상황이 계속 이어지면 제가 더는 이 집에서 버틸 수 없을 것 같다는 절박감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아이가 너무나 소중하니 당장 싸우고 나갈 수는 없었어요. 이것이 제게 가장 큰 굴레였고 동시에 무력감을 안겨주는 족쇄이기도 했어요. 그러다 문득 마음 한구석에서 억울함이 삐져나왔어요. 내가 뭘 그렇게 크게 잘못했나? 10년이나 애를 돌봐준 게 죄라면 죄인가? 싶어서요. 결국 저는 그날 밤 베개를 적시며 홀로 서러움을 털어내는 수밖에 없었어요. 주변에 말할 사람도 없었고 제게 남은 선택지는 아이 앞에서 웃고 혼자 있을 때 우는 것뿐이었지요. 이렇게 며느리의 모임은 끝이 났지만
그 뒤로도 제 속에는 울화가 계속 치밀었어요. 친구들이 떠난 뒤에 던진 며느리의 말, 그리고 아들의 농담도 못 받아준다는 비난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거든요. 가족이 함께 살지만 아무도 제 마음을 몰라주는 낯선 집에 갇힌 기분이었어요. 그래도 명색이 할머니니 우선 아이부터 챙겨야 한다는 책임감에 하루하루를 억지로 버텼습니다. 제게는 지독한 모멸감과 상실감이 함께 찾아왔어요. 한때는 아들이 얼마나 믿음직스러웠나 떠올리며 어디서부터 꼬였는지 되짚어봤어요. 결론은 늘 같았어요. 며느리와 아들이 손주가 말랐다는 이유로 날 몰아세우는 가운데 제가 힘겹게 키워온 정성은 무시당했고 끝내 농담거리로 전락해버렸다는 사실이 섭섭했지요. 사람들이 종종 시어머니는 어쩔 수 없다고 말하곤 해도 막상 제가 직접 겪으니 그 상처가 생각보다 훨씬 컸어요. 손주 돌보면서 받았던 작은 행복들이 이런 식으로 무너지는 건가 싶어 무기력함이 폭풍처럼 몰려왔어요. 그리고 이 상황이 조금 더 지나면 결국 터질 수밖에 없는 대형 갈등이 다가온다는 예감이 들었지만 그 누구도 막아주지 않았어요. 참는 것도 한계가 있는데 말이에요. 그날 아침부터 몸이 찌뿌드드했어요. 아이 도시락을 싸느라 새벽부터 일어나 재료를 손질했는데 어깨가 무척 뻐근했어요. 설상가상으로 부엌에서 허리를 잠깐 삐끗하기도 했어요. 그래도 손주가 학교에 갈 준비를 마치기 전 밥과 반찬을 챙겨줘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아침 식사가 끝나고 손주가 등교한 뒤에도 저는 식탁을 치우면서 마음이 편치 않았어요. 며칠 전부터 며느리와 아들이 제게 보여주던 태도가 더욱 차가워졌거든요. 아이 몸 상태를 지적하더니 요즘은 제 음식 솜씨를 은근히 깎아내리는 일이 잦았어요. 그래도 손주가 잘 먹고 잘 지내는 걸 보면 문제가 없다고 여겼어요. 그런데 그날은 평소보다 일찍 퇴근한 며느리가 집에 들어와 식탁에 놓인 반찬을 손가락으로 건드렸어요. 저는 인사를 건네려 했지만 며느리가 고개를 돌려 딱딱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뭐죠? 이건 왜 이렇게 부실해요? 저는 별다른 말 없이 고개를 숙였어요. 어차피 괜히 대꾸했다가 또 불쾌한 소리를 들을 게 뻔했거든요. 그런데 며느리는 멈추지 않고 반찬을 집어가며 혀를 차더니 아이가 왜 말랐는지 이제 알겠다고 비꼬는 투였어요. 그래도 저는 참았어요. 아이를 위해서라도 큰 소리를 내지 않겠다고 다짐했어요. 잠시 후 아들이 돌아왔어요. 둘은 낮에 있었던 일과 식사 문제를 두고 소곤거리더니 눈앞에 있는 저를 전혀 배려하지 않는 듯 했어요. 저는 마치 투명인간이 된 기분이었어요. 그래도 혹여나 아이가 돌아오기 전에 저녁을 준비해야 하나 싶어 냄비에 다시 물을 붓고 채소를 손질했어요. 바로 그때 며느리가 다가와 이번엔 제 등 뒤에서 손가락질을 했어요. 식탁으로 가더니 음식을 휘휘 저으며 눈살을 찌푸렸어요. 순간 저도 모르게 손이 덜덜 떨렸어요. 한 번쯤은 서러움을 폭발시켜도 되지 않나 싶었지만 저는 애써 숨을 고르려 했어요. 부엌 조리대를 손으로 짚고 심호흡을 했어요. 그 와중에 아들이 곁에서 비아냥거리는 듯 했어요. 엄마, 또 애 먹이는 건 아니지? 저는 그 말에 갑자기 눈앞이 하얗게 변했어요. 설마 애 먹인다고? 내가 10년을 키우고 돌봤는데 대체 누가 애를 먹였다는 건지 하는 생각에 분이 치밀었어요. 식탁에 올려둔 음식 접시가 눈에 들어왔고 며느리가 여전히 그것을 손가락으로 밀고 있었어요. 그 순간 모든 참을성이 끊어진 듯 했어요. 이걸 음식이라고 했어요? 이래서 애가 말랐지. 며느리의 비웃음이 귓가를 때렸어요. 저도 모르게 손이 식탁 모서리를 움켜쥐었어요. 신경이 곤두서서 뒤통수가 뜨거워지는 기분이었어요. 순간적이긴 했지만 긴 시간 쌓였던 모멸감과 억울함이 한꺼번에 올라와서 식탁을 들어 올리듯 뒤집어 버렸어요. 그릇과 반찬이 바닥으로 떨어지는 소리가 요란했어요. 며느리가 소리를 지르며 뒤로 물러섰고 아들은 저를 향해 소리쳤어요. 엄마 지금 제정신이에요? 그래.
너가 그렇게 묻고 싶다면 대답하마. 엄마가 제정신일 땐 도대체 너희가 엄마를 어떻게 대했는지 한번 생각해봐. 내 입에서 이런 말이 튀어나올 만큼 참아왔다는 생각은 안 하니? 난 한 번도 너희에게 악한 마음으로 구는 적이 없었어. 적어도 할머니로서, 그리고 엄마로서 내가 할 수 있는 한 최대한의 정성을 쏟았다고 믿었는데 지금 돌아보면 모든 게 무의미하게 느껴져.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날 몰아세우니? 어머니, 저희가 몰아세운다고요? 그럼 그동안 애는 왜 그렇게 말라 있었나요? 본인 말대로 정성을 쏟았다면서 결과가 이 꼴이면 제대로 챙긴 건 맞긴 해요? 저는 정말 답답해 죽겠네요. 사람들 앞에서 제가 얼마나 얼굴을 들 수 없었는지 아세요? 마치 애가 삐쩍 말라서 학교에서 이상하게 본다는 얘기를 들을 때마다 이게 다 누구 책임인가 싶었어요. 그런데도 어머니는 늘 똑같은 말만 하시잖아요. 최선을 다했다면서요. 며느라, 너가 하는 말이 어딘가 이상하지 않니? 10년 동안 내가 아이를 키우고 먹이고 입히고 씻겼는데 만약 내가 아무것도 안 했으면 그 아이가 지금 이만큼이라도 자랐겠니? 너가 어떤 생각으로 날 비난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아이가 커가는 모습 하나하나 내가 손수 챙겼던 순간이 다 허무하게 느껴질 정도야. 최선을 다했다는 게 틀렸다는 게 아니야. 문제는 넌가 내가 한 노력 자체를 전부 부정한다는 거지. 애가 말랐다고 해서 나만 탓하는 게 말이 안 된다는 거야. 너희 부모인 아들 내외도 책임이 있지 않아? 일에 치여서 바쁘다고 내게만 떠맡기기만 했잖니. 엄마, 또 그 얘기예요? 우리가 맞벌이로 얼마나 힘들게 사는지 알면서 도와준다고 해놓고 이젠 뭐가 문제라는 거죠? 솔직히 집밥이 힘들면 그냥 사 먹자고 내가 몇 번을 말했는데 엄마가 굳이 밥 해 먹인다고 고집 부리셨잖아요. 그런데 왜 이제 와서 너희도 잘못이 있다고 해요? 엄마가 못 챙겼으면 차라리 빨리 시인을 하시면 되잖아요. 너 지금 그 말이 타당하다고 보니? 내가 밥을 굳이 해 먹인 게 아니야. 내 손주가 건강하게 자라길 바라는 마음이었을 뿐이야. 혼자 상상해봐라. 만약 내가 아예 포기했으면 과연 너가 원하는 대로 아이가 더 건강하게 자랐을 거라고 확신하니? 너는 늘 내 정성을 헛된 것으로 치부하고 있어. 그래도 한때는 내가 아이 안아서 키웠다는 사실 정도는 인정해줄 줄 알았는데 이런 식으로 윽박지르니 참 기가 막혀. 식탁을 뒤엎은 일은 물론 내 잘못이야. 나도 참다 폭발한 거지. 근데 왜 거기까지 가게 됐는지 너가 전혀 돌아보려고 하지 않으니까 서글픈 거야. 어머니, 그럼 저더러 뭐라고 해야 하는데요? 저는 내 아이가 말라서 걱정이었던 거고 제대로 돌보지 않은 게 어머니 잘못이라고 말했을 뿐인데 그게 그렇게 억울해요? 정작 결과가 이렇잖아요. 그래도 어머니 때문이 아니라고요? 그건 다 애가 왜 그렇게 말랐는지에서 비롯된 거예요. 저는 피해를 봤으니 당연히 책임 소재를 따질 수밖에 없어요. 책임 소재를 따지겠다? 그럼 나는 너희 아이 위해 쓴 내 시간과 노동은 어떻게 보상받아야 하는지 묻고 싶구나. 내가 이 아이 돌보느라 10년간 이 집에서 하루도 빼놓지 않고 불철주야 애쓰지 않았니? 너가 무심히 뱉는 말들로 인해 내가 어떤 마음이었는지도 전혀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 한 번이라도 어머니 힘드시죠라고 물어봐 줬으면 내가 이렇게까지 폭발하진 않았다고. 근데 니네들은 그저 내가 모든 걸 당연하게 해주길 기대했고 조금이라도 너희 마음에 들지 않으면 날 탓하잖아. 엄마, 우리도 그래서 감사했을 때가 전혀 없었던 건 아니잖아요. 솔직히 처음부터 틀어진 거 아니고 몇 번씩 감사하다고 말했던 적도 있었고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애가 말랐다는 게 점점 눈에 띄니까 문제가 생겼다는 생각이 들었던 거라고요. 엄마가 애를 잘 봤으면 이렇게까지 심각해지지는 않았겠죠. 그런데 지금은 엄마가 밥상까지 뒤엎고 결국 우리가 여기서 쫓겨나는 꼴이 된 거잖아요. 이게 제정신이라고 보세요? 그래, 나 미쳤다. 너가 그렇게 말하고 싶으면 나도 할 말 없어. 근데 왜 미쳤겠니? 너희가 나를 여기까지 몰아세웠잖아. 내가 스스로 이렇게 폭발하고 싶었겠니? 아이를 위해 참고 또 참았는데 결국 돌아오는 건 늘 너희의 비난뿐이었다고. 어느 순간부터 내 노력은 다 부정당했고 내가 힘들다고 말할 틈조차 없었어. 수고했다는 말은커녕 늘 왜 애가 말랐죠? 무슨 음식 해주신 거예요? 따져 묻기만 했잖아. 어머니가 하신 음식들 솔직히 몇 번 먹어봤는데 정말 짰어요. 애가 먹기 힘들어했고 밥상 차리신 거 보면 구성도 부실했잖아요. 저는 그저 그 부분을 지적했을 뿐인데 왜 이렇게 감정적으로 나오시는지 이해가 안 돼요. 그리고 요즘처럼 간편하게 사 먹는 시대에 굳이 힘든 길을 택한 건 어머니 스스로였잖아요. 그러니 그 결과에 대한 책임도 어느 정도는 지셔야죠. 너가 하는 말을 듣고 있자니 기가 막히구나. 간편하게 사 먹는 시대라 해도
내 손주가 엄마가 만든 음식을 먹으며 건강하고 정겹게 자라길 바랬던 게 그렇게 잘못이었니? 매일 조금씩 달라지는 아이의 표정을 보면서 나는 살갗이 부서져도 감수할 만큼 열심히 했다고. 그런데 너는 결국 결과만 보고 저 사람 탓이다라고 정죄하는 거지. 내가 지금이라도 아이 내팽개치고 놀러 다녔으면 너희가 더 좋아했을까? 아마 그랬으면 또 다른 비난거리만 찾아냈겠지. 엄마, 말이 너무 극단적이네요. 저희가 무슨 괴물이랍니까? 엄마 마음도 이해하려고 노력해봤는데 결국 식탁까지 뒤엎은 건 엄마잖아요. 그건 누가 시킨 게 아닌데요. 애가 말랐다고 얘기한 게 그렇게 큰 죄라면 왜 처음부터 제대로 챙기질 않으셨어요? 제대로 밥을 안 먹인 건 분명 엄마 책임이잖아요. 그래, 너 말대로라면 내가 책임져야 할 일일 수도 있어. 그런데 반대로 내가 10년간 쏟아부은 노동과 정성은 누가 책임져 주니? 너가 단 한 번이라도 진심으로 고마워했다고 생각해 본 적 있니? 늘 날 탓하고 무시하던 사람이 이제 와서 결과만 보고 욕해댈 자격이 있나? 너가 말한 대로라면 내가 조금만 덜 힘들었어도 애가 이렇게 말랐을까? 아니면 너희가 조금만 더 협조했어도 상황이 나아졌을까? 너희는 그런 건 전혀 고려 안 하지. 오로지 할머니가 잘못했다는 말만 반복하면서 날 몰아붙이고 있어. 말은 그렇게 해도 결국엔 엄마가 식탁을 뒤엎은 거잖아요. 그건 변명할 수 없죠. 솔직히 저희가 더 이상 말랐다고 지적도 못했나요? 애 키우다 보면 그럴 수도 있는 거지. 엄마가 그런 식으로 폭발할 줄 누가 알았겠어요. 차라리 처음부터 못하겠다고 거절을 하시지. 그랬어요. 거절을 해. 나는 그동안 손주에게 모든 힘을 다해 버텼어. 그리고 너희가 힘들어하니 내가 뒷받침해줘야 한다고 믿었고, 그런데 결과가 뭔지 아니? 엄마 제정신이야는 소리를 듣고 내가 미쳤다고까지 선언해야 하는 상황이잖아. 너희는 나보고 미쳤다며 나가라며 소리치는 주제에 막상 내가 그래 미쳤다 하니까 또 내가 이상하다고 난리치고. 도대체 무슨 말을 듣고 싶은 거니? 엄마, 제발 그만해요. 듣고 있으려니 머리가 아프네요. 우리가 바란 건 단 하나였어요. 애가 굶지 않고 건강하게 자라길 바랬어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이렇게 되어버렸잖아요. 그건 전부 엄마 탓 아니에요? 응, 딱 지금 그 말대로야. 난 더 이상 못 참겠어. 가족이니 뭐니 해봤자 나를 이렇게 몰아붙이는 게 말이 되는지 싶거든. 그러니까 당장 내 눈앞에 띄지 마. 한 번이라도 내게 여유를 줬으면 이런 사태까진 안 왔을 텐데 너희가 계속 날 몰아세운 결과가 이거지. 나도 아프고 서글프지만 어쩔 수 없어. 더는 무너지고 싶지 않으니까. 아들은 분노 어린 시선으로 저를 쳐다보다가 결국 방으로 들어갔어요. 바닥에 엎어진 음식에서 국물이 흐르는 걸 보며 제가 무슨 짓을 했나 싶어 서글펐지만 후회보다 분노가 더 컸어요. 그래도 그 순간만큼은 참을 만큼 참았다는 생각에 스스로를 탓하고 싶지 않았어요. 차라리 더 일찍 폭발했으면 어땠을까 싶기도 했어요. 하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고 며느리와 아들도 저를 적대시하듯 등 돌린 상태였어요. 곧 아이가 돌아올 텐데 어떻게 수습해야 할지 막막했어요. 그렇지만 인생에서 처음으로 그들에게 내지른 호통이기도 했어요. 그래, 나 미쳤다는 말이 제 입에서 나온 건 그동안 쌓인 상처와 서름이 한순간에 표출된 결과였어요. 생각해보면 제가 이상해서가 아니라 그들의 태도가 사람을 미치게 만들었다고 느꼈어요. 더 이상 제정신으로 넘어갈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날 벌어진 일이었지요. 식탁을 뒤집어 엎은 뒤 저는 가슴이 쿵쾅거려서 거실에 주저앉았어요. 며느리나 아들이 다가올 줄 알았지만 아무도 오지 않았어요. 그들은 이미 자기들끼리 방에 들어가 대책을 논의하는 듯 했어요. 저는 바닥에 흘러내린 음식을 멍하니 바라보며 가슴이 시린 감정을 느꼈어요. 순간적으로 폭발하긴 했지만 속은 후련하면서도 씁쓸했어요. 굳이 이런 방법밖에 없었나 하는 자괴감이 들기도 했고요. 하지만 어쩌겠느냐는 체념이 마음 한편에 자리 잡았어요. 참다 보면 제가 더 망가질 거란 걸 알게 됐으니까요. 그날 밤 저는 온몸이 기진맥진해져 잠자리에 들었어요. 주방은 대충 치웠지만 산산조각 난 제 마음은 어떻게 회복해야 할지 모르겠었어요. 아들과 며느리가 어떤 식으로 저를 몰아세울지 겁이 나면서도
이제 물러설 수는 없다고 생각했어요. 역설적이지만 식탁을 엎음으로써 저는 처음으로 제 의사를 분명히 표현했어요. 결국 저는 처음으로 그들에게 큰 소리를 질렀죠. 식탁을 뒤집어 엎고 난 이후 저는 아이를 걱정하면서도 스스로 휴식을 갖기로 마음먹었어요. 아들 내외가 저를 적대적으로 대하기 시작했고 제게 연락조차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들이 먼저 연락을 끊어버렸다고 말하는 게 맞겠지요. 처음 며칠 동안은 아이 어떡하나 하는 걱정 때문에 속이 편치 않았어요. 하지만 조금 지내다 보니 묘한 해방감이 밀려왔어요. 제가 사소한 일까지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이 색다르게 다가왔어요. 그동안 새벽에 일어나 아침을 준비하는 게 일상이었는데 어느 날엔 늦게까지 침대에 누워 있어도 되는 거예요. 처음엔 허탈했지만 곧 이게 자유라는 거구나 하고 깨달았어요. 친구들에게 그 얘기를 하자 다들 속 시원하겠다거나 왜 이제야 그만뒀냐는 반응을 보였어요. 10년이나 애 봐주고도 그런 대접 받았으니 차라리 잘 끊었다. 그 말에 저도 마음이 조금 편해져서 이제라도 제 시간을 되찾아야겠다고 결심했어요. 요가 교실을 등록한 건 우연한 기회였어요. 원래부터 운동을 좋아하는 편은 아니었지만 친구가 마음 정리도 되고 건강에도 좋다라고 권유하길래 호기심이 생겼어요. 처음엔 자세가 서툴러서 근육이 뻐근했는데 호흡을 가다듬고 나니 몸이 한결 유연해지는 걸 느꼈어요. 땀을 흘리면서 나도 아직 늦지 않았구나 하는 용기가 생겼어요. 여행은 작게나마 근교를 돌아다니는 수준이었어요. 기차를 타고 조금 떨어진 곳으로 당일치기 여행을 해보거나 계절에 맞춰 꽃이 피는 장소를 찾아가는 시기였죠. 손주를 돌보느라 마음의 여유가 없었을 때는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어요. 이제는 여행지에서 슬쩍 사진도 찍고 맛있는 음식도 사 먹으면서 혼자만의 시간을 즐겼어요. 그 와중에 며느리가 소문을 퍼뜨렸다는 얘기가 들려왔어요. 시어머니가 손주를 버리고 놀러만 다닌다는 식으로 말하고 다닌다더군요. 처음엔 들었을 때 당황했어요. 내가 뭘 버렸단 말인가? 10년이나 돌봤는데 왜 그런 말이 나오나 싶었어요. 그렇지만 금세 마음을 비우기로 했어요. 친구들이나 주변 사람들이 어떤 소문이 돌더라 하며 제게 알려줄 때마다 저는 오히려 큰 소리로 웃었어요. 마음 한편에서는 씁쓸함이 없진 않았지만 그래, 이제 내 인생 사는 거지 하면서 길을 내보였어요. 그동안 저를 옥죄었던 건 며느리의 비난이 아니라 제가 스스로 책임감을 짊어지고 나를 희생한 태도였다는 걸 깨달았어요. 며느리가 저를 헐뜯는 말은 생각보다 사람들이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듯 했어요. 오히려 며느리가 좀 이상하다거나 시어머니가 손주를 안 좋아했으면 10년 동안 어떻게 받겠냐라는 반응이 많았어요. 그런 소문이 제 귀에 들어올 때마다 마음이 조금씩 편해졌어요. 그래도 가끔은 손주가 보고 싶었어요. 아이가 지금쯤 잘 지내고 있을지, 밥은 잘 먹는지, 학교에선 친구들을 잘 사귀는지 궁금했어요. 하지만 아들 내외와 연락이 끊긴 상태에서 제가 일방적으로 전화를 해봤자 받아줄 것 같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속으로 혹시 아프진 않을까 하고 염려하는 마음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어요. 어느 날 꿈을 꿨는데 아이가 아직 어려서 밤에 보채던 모습이 떠올랐어요. 그때 제가 분유를 타주며 자장가처럼 흥얼대던 기억이 선명했어요. 잠에서 깨어나니 눈가가 축축해졌지만 다시 스스로 다잡았어요. 아이 앞에서 고생한 세월이 헛된 건 아니니까 이제는 제 몫의 행복을 찾아야 한다고 마음먹었어요. 그렇게 시간이 조금 더 흘렀어요. 활짝 핀 꽃길을 따라 걸어보기도 하고 시장에서 맛있는 과일을 사와 혼자 오순도순 먹어보기도 했어요. 예전 같았으면 아들 내외나 손주에게 맛보여주려고 먼저 챙겼을 텐데 이제는 그렇지 않아도 되는 현실에 익숙해지려고 했어요. 동시에 며느리의 가시 돋친 소문이 조금씩 퍼져나갔지만 의외로 크게 신경 쓰지 않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오히려 제게 그동안 고생 많았잖아요. 좀 쉬세요.
라고 말해주는 이웃이 늘었어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세상이 다 며느리처럼 나를 비난하는 건 아니라는 사실에 안도했어요. 그리고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그래. 이제 내 인생 살란다. 손주 없이 맞는 하루하루가 때로는 허전했지만 의외의 자유로움을 만끽하면서 많은 걸 배우고 느끼게 됐어요. 가족이 전부는 아니고 내 삶도 중요하다는 깨달음이 찾아온 시기였지요. 한편으로는 며느리가 언제 또 무슨 소리를 할지 모르겠다는 두려움도 있었지만 그래도 그때마다 나는 이제 당당하다고 스스로에게 말했어요. 어느 날 오전 저는 거실 창문을 열고 아침 공기를 쐬고 있었어요. 손주 돌보기를 그만둔 뒤로 시간이 한결 여유로워졌다고 느꼈어요. 새벽에 일찍 일어나지 않아도 되고 부엌길에 매달려 있을 이유도 없으니 몸이 조금씩 가벼워지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아이를 떠올릴 때마다 걸리는 무언가가 있었어요. 아침 식사를 간단히 마친 뒤 오랜만에 잡지나 책을 뒤적거리며 주말의 한가함을 즐기려 했어요. 그런데 초인종이 울렸고 인터폰 화면을 보니 며느리 얼굴이 보였어요. 순간 가슴이 두근거렸지만 혹시나 손주에게 무슨 일이라도 생겼나 싶어 문을 열어줬어요. 그녀가 집 안으로 들어설 때 예의상 하는 인사 한마디조차 없었어요. 마치 자신이 주인인 양신발을 벗고 거실로 들어오더니 딱딱한 표정을 지었어요. 처음에는 아이 근황이나 소식을 묻고 싶었지만 며느리가 전혀 그런 분위기를 풍기지 않았어요. 대신 한숨을 푹 내쉬고 손가방에서 서류처럼 보이는 것을 꺼내 거실 탁자 위에 놓았어요. 그 행동에 불길한 예감이 스쳤지만 일단 무슨 일인지 물어볼 수밖에 없었어요. 그녀는 제 시선을 피하며 학원비와 영양 보충비 등에 대한 이야기를 길게 늘어놓기 시작했어요. 초반에는 아이를 위해 들어가는 비용이 늘어났다. 이런 형식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듣고만 있었는데 곧 그녀의 말투가 날카롭게 바뀌면서 문제의 초점이 제게 맞춰졌어요. 며느리는 제가 돌보는 동안 아이가 많이 말랐고 그래서 보충하느라 학원비와 영양제를 더 드리게 됐다는 주장이었어요. 듣는 순간 온몸이 굳는 기분이었어요. 그동안 아이가 말랐다며 지적한 적은 한두 번이 아니었지만 이젠 그 이유로 돈까지 요구할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저는 황당해서 무엇부터 따져야 할지 갈피가 잡히지 않았어요. 집안일과 아이 돌봄에 온 힘을 쏟았고 10년 가까이 손주를 위해 모든 것을 희생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돌아오는 것은 이런 말이었어요. 제대로 안 봤으니 돈을 내셔야죠. 그동안 제대로 애 돌보지 않으셔서 학원비가 훨씬 많이 들었어요. 말이 되는 주장인지 의문이 들었지만 일단 며느리에게 속내를 드러내기 전에 한 번 더 심호흡을 했어요. 괜히 감정이 폭발하면 대화 자체가 안 될 것 같았으니까요. 그러나 이미 마음속에서는 화가 끓어오르고 있었어요. 나직한 목소리로 그게 무슨 말이냐? 하고 물었지만 며느리는 별다른 설명 없이 탁자 위에 놓은 서류를 가리켰어요. 영양제를 비롯해 학원 관련 비용 영수증으로 추정되는 것들을 잔뜩 붙여놓았고 금액이 꽤 커 보였어요. 처음엔 아이가 워낙 많이 배우는가 싶어 놀랐는데 곧 며느리가 말끝을 흐리며 전부 부담하라는 뉘앙스를 풍겼어요. 가족이긴 하지만 이건 전혀 납득할 수 없는 요구였어요. 한참 아연실색해 있자 며느리는 목소리를 낮추며 자기 논리를 펼쳤어요. 아이 건강을 다시 회복시키느라 들어간 비용이니 어머님이 어느 정도 보태주는 게 맞죠. 어머님이 애를 더 철저히 돌보지 못해서 그렇게 됐으니까요. 라는 주장에 슬슬 어처구니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솔직히 어디서부터 반박해야 할지 난감할 정도였어요. 낯선 침묵이 흐르자 며느리는 조금 더 과감해진 표정으로 탁자를 가볍게 두드렸어요. 저는 머리를 들어 그녀의 눈을 바라봤고 그때 며느리 입에서 또다시 비슷한 말이 흘러나왔어요. 저 때문에 말라버린 아이를 회복시키느라 많은 돈을 썼다는 논리였어요. 이제 와서 그 비용을 저에게 일부라도 부담시켜야 하겠으니 생각해보라고 했어요. 마침 그때 아들이 들어섰어요.
며느리 혼자 온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아들도 근처에서 함께 움직이고 있었던 모양이었어요. 아들은 분위기를 살피다 며느리 편을 들 듯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는 아들의 동조를 보는 순간 차갑게 식은 분노가 서서히 뜨거워지는 느낌이었어요. 너도 지금 며느리 말이 맞다고 생각하니? 엄마가 애를 잘못 본 탓이라는 건 아니지만 우리도 힘드니까 조금 보태면 좋잖아. 결국 제게 경제적 책임을 넘기려는 태도가 뻔히 보였어요. 저는 마음이 심하게 요동치는 걸 느꼈지만 꾹 참으며 자리에 앉았어요. 서류를 내려다보다가 이들이 얼마나 얼토당토하는 주장을 펴는지 재차 깨달았어요. 그래서 차분한 목소리로 반문했어요. 내가 10년 넘게 애를 돌봤는데 그 노동은 어떻게 생각하니? 며느리는 여전히 뻔뻔하다는 듯한 표정으로 입을 다물었고 아들은 말없이 그녀를 힐끗 봤어요. 저는 속으로 이들은 정말 제 고생을 하나도 인정하지 않는구나라고 절감했어요. 결국 차오르는 분노를 억누르다 못해 냉정한 톤으로 선언처럼 내뱉고 말았어요. 10년 넘게 네 아이 봐주느라 쓴 내 노동비부터 청구해 줄까? 그 말이 떨어지자 며느리 표정이 굳어졌어요. 어이없다는 듯이 제 얼굴을 빤히 쳐다봤고 이내 낮게 중얼거렸어요. 어머니가 그렇게까지 나오실 줄은 몰랐네요. 아들도 갑자기 핏대를 세우며 말했어요. 엄마, 왜 이렇게 과민 반응이야? 가족끼리 돈 따지는 게 말이 되나? 그 소리에 저는 실소가 터질 뻔했어요. 먼저 돈 이야기를 꺼내놓고선 이제 와서 가족 운운하는 게 얼마나 어불성설인가 싶었어요. 며느리는 화가 치민 표정으로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말했어요. 어머니, 진짜 이런 식이세요? 결국은 돈 문제로 협의할 수 없는 거네요? 저는 가슴 깊숙이 울분이 치솟았지만 절대 흔들리지 않고 단호하게 맞서야겠다고 결심했어요. 그동안 제가 참아온 시간을 떠올리면 이 정도는 해도 된다고 생각했어요. 한동안 침묵이 흘렀어요. 아들은 한숨을 쉬고 며느리는 소리를 지를 듯한 표정을 지었지만 참고 있었어요. 분위기가 숨막히듯 얼어붙은 순간 저는 마지막 한 방을 날려야겠다고 마음먹었어요. 거친 호흡을 가라앉히고 눈을 지그시 감았다가 떴어요. 그리고 냉철하게 말했어요. 이제 너희 둘 다 내 집 출입 금지야. 그 한 문장에 아들과 며느리가 동시에 멈칫했어요. 서류 뭉치를 펼쳐놓고 저를 몰아붙이던 모습이 한순간에 무색해졌어요. 며느리는 그 말이 믿기지 않는다는 듯 표정을 일그러뜨렸고 아들은 당혹스러워했어요. 엄마, 그게 무슨 소리야? 하지만 저는 이미 마음을 굳게 먹었어요. 그들이 어떤 반응을 보여도 결국은 제 입장을 확실히 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긴 세월 손주 돌보며 바친 제 노력은 무시하면서 이제 와서 돈까지 요구하는 모습에 한 번 더 상처받긴 싫었거든요. 그래서 숨김없이 내뱉었어요. 나한테서 뭔가 받아내려고 하지도 말고 앞으로 여기 오지도 말아라. 아들은 난처해하는 표정으로 며느리를 돌아봤고 며느리는 속이 뒤집힌 듯 발을 동동 굴렀어요. 하지만 저는 의연하게 거실 소파에 앉아 고개만 돌렸어요. 더는 대화할 의미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아들은 무겁게 침을 삼키더니 엄마, 진짜 너무한 거 아니야? 라고 작게 중얼거렸지만 제 대답은 없었어요. 그렇게 한바탕 소동 끝에 두 사람은 제게 날 선 시선을 던지고 문을 나갔어요. 현관문이 쾅 닫히는 소리를 들으면서도 저는 가슴이 요동쳤지만 이제 물러서지 않을 작정이었어요. 어쩌면 깊은 상처로 이어질 결론이지만 더는 후회하지 않으려고 했어요. 이미 저를 방치한 사람들에게 상처받느니 차라리 냉정한 선을 긋는 게 낫다고 여겼어요. 한참 동안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 집 안을 둘러보며 한숨을 내쉬었어요. 몸과 마음이 동시에 지쳐서인지 힘이 다 빠진 느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다행이다 싶은 생각이 들었지요. 이제는 더 이상 눈치 볼 필요 없이 제 목소리를 낼 수 있겠다고 생각하니 묘하게도 어깨가 살짝 가벼워진 것 같았습니다. 며칠이 지나도록 아들 내외는 연락을 해오지 않았습니다. 서로가 완전히 등 돌린 상태가 되어버리니
한편으로는 허전하지만 차라리 이 편이 조용하다고 느껴졌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아이가 잘 지내는지 궁금해서 먼저 전화를 걸었을 텐데 이제는 그러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들 내외가 제게 했던 말과 행동을 떠올리면 다시 마음이 아파왔거든요. 그렇다고 종일 침울하게만 보낼 순 없어 조금씩 바깥 활동을 늘려보았습니다. 아침에 간단히 산책을 하고 집으로 돌아와 정리되지 않았던 서랍이나 옷장을 뒤적거리기도 했습니다. 손주 때문에 사놓았던 작은 장난감들도 눈에 밟혀서 먼지를 털고 상자에 넣어두었어요. 그러다 괜히 울컥해져서 창문을 열고 바람을 좀 쐬었습니다. 이제는 아이와 함께 시간을 보내는 대신 스스로에게 쓰는 시간을 늘려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문득 지인에게서 며느리와 아들이 법적으로 조치를 취하겠다고 소문을 내더라는 이야기가 들려왔습니다. 처음엔 설마 했는데 좀 더 수소문해 보니 사실인 듯 했어요. 애를 제대로 못 봐서 손주가 말랐으니 그로 인해 추가로 든 비용을 시어머니에게 청구하겠다는 식이라고 들었습니다. 저는 기가 막혀서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 오히려 피식 웃음이 났어요. 어떻게든 나를 코너에 몰아넣으려고 하는 모양이로군. 솔직히 무섭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말도 안 된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아이를 10년간 돌본 건 사실이지만 제가 책임져야 할 잘못이 전혀 없었거든요. 그렇다고 가만히 앉아서 또 당할 수는 없으니 이번에는 저도 변호사를 고용해 대응해야겠다고 결심했어요.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가자 담당 변호사가 제 이야기를 한참 들은 뒤 잠시 정리를 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니께서 손해볼 일은 없어 보이네요. 노동에 대한 보상 청구도 가능하실 거예요. 그 말을 듣고 가슴 한구석이 뻥 뚫리는 기분이 들었어요. 혹여나 제가 법적 지식이 부족해서 당하기만 할까봐 걱정됐는데 전문가가 괜찮다고 하니 조금 마음이 놓였지요. 직접 소송까지 가고 싶지는 않았지만 아들 내외가 먼저 칼을 빼들면 저도 물러나지 않을 작정이었습니다. 변호사는 저를 안심시키며 조언했습니다. 서류나 기록을 미리 챙겨 놓으시면 좋겠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서랍과 앨범을 뒤적이니 아이 유치원 시절부터 제가 찍어둔 사진들과 메모가 꽤 남아 있었어요. 그걸 차근차근 분류하면서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싶은 씁쓸함이 밀려오긴 했지만 이미 벌어진 일이니 어쩔 도리가 없었어요. 한편으로 저는 억울함과 서운함을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 주변에 제 사정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억울한 마음을 혼자 끌어안고 있어봤자 병만 생길 것 같았어요. 다행히 이웃들은 아들 내외가 너무하네. 라며 제 편을 들어주거나 그래도 마음 단단히 먹고 잘 이겨내세요. 라며 격려해줬어요. 저도 그 응원에 힘입어 한번 맞붙으면 지지 않을 테다 하고 스스로 다짐했습니다. 며칠이 흐르고 결국 동네 커뮤니티를 통해 아들 내외의 행동이 알려지자 여론이 의외로 빠르게 돌아섰습니다. 마트며 시장에서 며느리가 목격될 때마다 사람들이 수군거리거나 노골적으로 눈치를 줬다고 하네요. 아들도 직장에서 이런저런 뒷말이 생겨 얼굴 들기가 점점 어려워졌다는 소문이 들려왔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이런 소식을 듣고 단순히 기뻐할 수 없었지만 적어도 제가 일방적으로 비난받던 흐름이 바뀐 듯해서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그러자 아들 내외가 더 큰 소리를 치지 못하고 어느새 무리한 법적 대응은 하지 말자는 기류가 퍼졌다는 얘기가 들려왔습니다. 동네 분들이 시어머니가 뭐가 아쉬워서 이러겠느냐, 10년을 헌신했다는데 며느리가 말이 너무 심했다는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지요. 저는 굳이 나서지 않아도 사람들이 제 억울함을 이해해주는 듯해서 조금이나마 위안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조금 더 지나 결정적으로 아들이 제게 메시지를 보냈어요. 엄마, 우리 좀 얘기해보면 안 될까? 처음에는 덜컥 겁이 났지만 곧 생각해보니 예전처럼 꼼짝없이 당하지는 않겠다고 여겼습니다. 이미 변호사와도 상의했고 주변 지원도 있으니 제 입장을 말할 수 있겠다 싶었어요.
그렇다고 마음이 확 열리지는 않았습니다. 아이 문제를 핑계 삼아 다시 상처를 줄지도 모른다는 의심이 들었거든요. 결국 저는 며칠 동안 아들 메시지에 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며느리 번호로 문자가 왔어요. 그동안 서로 오해가 있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전 워낙 상처가 크다 보니 그 한 줄에 쉽게 마음을 풀긴 어려웠습니다. 오해라고 말하기에는 그들이 해온 행동이 너무 악의적이었기 때문이지요. 결국 시간을 좀 더 끌다가 저는 잠깐 통화나 해보자는 메시지를 짧게 남겼습니다. 직접 만나기는 꺼려졌지만 일단 말이라도 들어봐야 하겠다고 느꼈어요. 그랬더니 얼마 지나지 않아 전화가 울렸고 수화기 너머로 아들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첫 마디가 엄마 미안해요였지만 차분히 들어보니 형식적인 사과 같았어요. 며느리가 옆에서 무슨 얘기를 하는지 종종 말소리가 들렸지만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통화는 별다른 진전 없이 끝났습니다. 아들은 이야기를 했지요. 우리 쪽이 잘못했다는 건 인정하긴 하는데 서로 양보하면 어때요? 그러나 저는 그들이 저를 어떻게 대했는지 생생히 기억하고 있어서 쉽게 받아들일 수 없었어요. 아이 문제도 구체적으로 거론되지 않았고 며느리가 먼저 저를 비난했던 일에 대한 반성은 들리지 않았습니다. 변호사에게 이 상황을 전하자 끝까지 자신을 지켜야 한다고 조언받았습니다. 어중간하게 합의하거나 적당히 넘어가면 또다시 이용당할 수 있다고 했어요. 저 역시 동감이었기에 아들 내외가 진심으로 사과하고 모든 책임을 인정하기 전까지는 한 발짝도 물러서고 싶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이런 태도가 혹독하다고 스스로 생각했지만 그들이 제게 가한 상처를 떠올리면 다시금 마음이 굳어졌어요. 그런데 의외로 주변 사람들이 가족끼리 너무 심하게 굴지 말고 조금씩 화해해 보라는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그때마다 웃으며 대답했어요. 시도해볼 여지는 있겠지요. 하지만 그간 제가 받았던 무시는 쉽게 잊히지 않아요. 이 답변에서 제 마음가짐이 고스란히 드러난다고 생각했어요. 결국 서로 확실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다시 만나기 어려운 상황이 된 셈입니다. 하루 이틀이 더 지나 아들 내외는 예상과 달리 또다시 한 걸음 물러난 듯 보였습니다. 지역 커뮤니티에서 제 사정이 퍼진 뒤 부정적 여론이 크게 늘어나니 그들도 법적 절차를 밟기가 부담스러웠을 거예요. 그렇게 법적으로 맞붙을 일은 일단 보류된 듯 했고 대신 그들이 절 찾아와 화해를 청하려는 조짐이 감지됐습니다. 마치 소나기를 피해 숨으려는 사람처럼 조용히 움직인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어차피 내가 받아들일 의향이 없는데 다시 기웃거려봐야 무슨 소용인가 싶어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동네 마트에서 물건을 고르는데 지인이 다가와 말했어요. 며느리가 요즘 얼굴 제대로 못 들고 다녀요. 그 소식을 듣고 괜히 속이 시원해지긴 했지만 또 한편으로는 씁쓸하기도 했어요. 어찌됐든 아이 엄마가 이런 식으로 체면을 구기며 지내는 상황이 좋게만 보이지는 않았지요. 그렇다고 제가 먼저 불쌍하다고 손 내밀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너무 많은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쉽게 마음을 주기가 어려웠어요. 그래도 아들과 며느리가 고개를 숙이며 화해를 청해왔다는 소식이 들린 건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친구들과 차 한잔 하던 중에 그 얘기를 전해 듣고 그냥 가볍게 웃어넘겼습니다. 친구들이 그래도 화해해보면 어떠냐고 물어서 저는 고개를 저었지요. 그들이 제게 준 상처를 생각하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스쳐간 날들이 머릿속을 얼룩지게 했으니까요. 집으로 돌아와 잠시 고민해봤지만 결론은 같았어요. 그동안 너희가 제게 준 상처는 돌이킬 수 없어. 처음부터 고마움은커녕 무시와 비난만 일삼았고 소송 운운하며 저를 몰아세우기까지 했던 사람들이잖아요. 뒤늦게 사과한다 해도 제 속에 새겨진 상흔은 쉽게 아물지 않을 거예요. 결국 이 가족 관계는 이렇게 끝나는 게 맞다고 봤습니다. 그날 밤 저는 친구들과 세계 일주 크루즈를 예약하겠다는 결심을 내렸습니다.
아들과 며느리 없이도 제 삶은 계속된다고 믿었고 오히려 자유를 만끽할 수 있으리라 여겼어요. 바다 한가운데서 넓은 하늘을 보며 지난 시절의 억울함과 고단함을 훌훌 털어내고 싶었지요. 아이가 훗날 스스로 할머니를 찾아줄 수도 있다는 희망도 품고 있었습니다. 출항일이 가까워지자 저는 배낭에 간단한 옷과 물품을 챙기며 집을 정리했어요. 지인들에게 짤막한 인사를 건네고 동네에도 당분간 떠나 있겠다고 전했습니다. 왠지 모르게 마음 한편이 설렘으로 가득 차서 드디어 제가 진정 원하는 방향으로 나아간다고 생각했지요. 커다란 배에 오르면 그간 얽혀있던 수많은 갈등이 조금이라도 잊힐 거라고 믿었습니다. 막상 항구에 도착해 거친 파도를 보니 두근거림이 한층 더 커졌어요. 배가 움직이기 시작하자 갑판에 서서 탁 트인 하늘과 출렁이는 물결을 바라보았습니다. 친구들도 환한 얼굴로 저를 응시했고 모두가 이제 정말 행복하게 지내자는 뜻을 공유하는 듯했죠. 저는 세찬 바람이 머리칼을 스치며 지나갈 때마다 얼어붙었던 감정이 녹아내리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갑판 위를 거닐면서 그동안의 일들을 되짚어봤어요. 아이를 10년 넘게 돌보며 쌓인 노고가 아들과 며느리의 차가운 말로 인해 물거품이 된 듯 느껴졌던 시간들. 잔뜩 웅크린 채 잠조차 제대로 이루지 못하던 밤들. 지금은 그 모든 기억이 파도의 굉음 속으로 조금씩 흩어져 가는 듯 했습니다. 친구들은 제 어깨를 다정하게 두드리며 이제야 웃는 모습을 보여줘서 다행이라고 말해줬어요. 이제 누구 눈치도 안 보고 살 거야. 저는 갑판 끝자락에서 큰 소리로 외쳤지요. 그 말을 듣고 친구들도 일제히 박수치며 환호했어요. 뜨거운 햇살 아래 반짝이는 수평선이 제 앞날처럼 시원하게 열려있다고 생각하니 가슴 한구석에서 뭉쳤던 응어리가 스르르 풀리는 것 같았습니다. 배 안의 선실로 돌아갈 때 한동안 이 혼란스러웠던 집안 사정을 돌이켜보았어요. 아들과 며느리가 제게 준 상처가 결코 작지 않았기에 다시 만나게 되더라도 쉽게 마음을 열기는 어려울 것 같았어요. 그래도 이제는 제 행복이 먼저라는 사실을 깨달았고 스스로를 위한 시간을 가지고 싶었습니다. 억지로 이어진 가족관계를 붙들기보다 살아있는 지금 이 순간을 충실히 즐기는 게 제게 필요하다는 걸 알았지요. 밤이 내려앉자 바람은 더 짙어졌지만 오히려 상쾌하게 느껴졌어요. 창밖으로 수많은 별이 반짝였고 파도가 부딪히는 소리가 강렬하게 울렸습니다. 가족이라는 짐을 벗어 던지고 홀가분해진 몸으로 저는 오랫동안 누리지 못했던 달콤한 자유를 만끽했어요. 함께 온 친구들도 저를 진심으로 응원해줬고 우리끼리 여행 계획을 주고받으며 웃고 떠들었지요. 며칠이 지나도 배 위에서 맞는 바다는 변함없이 거대하고 아름다웠습니다. 그 풍경 한가운데 서 있자니 지난날의 서러움이 조금씩 옅어지는 걸 느꼈어요. 이게 바로 사이다 같은 인생이 아닐까요? 제 물음에 친구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고된 갈등을 이겨낸 뒤 맞이하는 바깥 세상이 이렇게 상쾌할 줄은 예전엔 미처 상상도 못했답니다. 결국 아들과 며느리는 뒤늦게 사과의 뜻을 전해왔지만 저는 단호하게 거절했어요. 이미 서로에게 남긴 상처가 너무나 컸기에 곧바로 화해하는 건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지요. 그들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새겼으니 이제는 제가 저를 지키는 길을 선택해야 했습니다. 언젠가 손주가 찾아올 날이 오면 그때는 더 당당한 제 모습으로 맞이해주고 싶었어요. 지금 이 순간 크루즈 위에서 듣는 파도 소리는 한결 힘차게 느껴져요. 과거의 울분과 슬픔이 조금씩 정리되는 것 같고 거칠게 흔들리는 배마저도 신기하고 즐겁게 다가옵니다. 언젠가 집으로 돌아간다면 이전과는 전혀 다른 모습의 저를 마주하게 되겠지요. 적어도 이젠 제 삶이 무너질 만큼 소갈이하지 않을 작정이에요. 그 누구도 제게 제정신이냐며 비난할 자격은 없다고 생각하니까요. 결국 이게 진정한 사이다 인생이지 않겠습니까? 억지로 붙잡지 않고 스스로 자유로워지기로 결정했으니
후회도 미련도 남지 않을 거예요. 오늘도 배에서는 새로운 항구로 향하는 안내 방송이 흘러나오고 저는 선실창으로 넘실거리는 바다를 바라봤어요. 앞으로 무엇을 더 볼지, 누구를 만나게 될지 모르지만 적어도 지금 제 마음은 편안해졌어요. 그 하나만으로도 세상에 태어나 여러 풍랑을 겪은 제게는 충분히 큰 선물이랍니다.